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9에서 50차시 항일의병운동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일본은 이, 이것을 체결을 해가지고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자, 이거 조약도 아니라고 했죠. 조약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1905년 을사년에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게 된 거. 조선 총독이 이것으로 파견되게 됐죠.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이었죠? 한국 병합 조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병합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새로 만든 말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병탄이나 합방이란 말과 구분짓기 위해서 새로 만든 말입니다. 자,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일제의 국권 집탈 시작. 자, 오늘은 항일의병, 일본에 대항해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이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미리 좀 형광펜을 칠하고, 여기 칠하라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을미년의 의병과 을사년의 의병과 정미년의 의병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시고요. 요게 시기별로 순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내용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일어났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요. 주요 그 활동 내용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을미의병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을미의병은 최초의 일본에 대항해서 일으킨 의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95년이 을미년이었어요. 자, 을미의병의 원인은요. 을미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를 한 사건, 조선의 공모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을미개혁 중에 상투를 잘라라,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고 하는 단발령이 내려졌죠. 이 두 가지에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으킨 의병이 을미의병인데요. 1895년에 다 일어난 일들이죠. 자, 이때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지방에 있는 양반 유생층이 많습니다. 자, 이거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국모를 시해하다니. 아니, 감히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을 잘라라고 하다니, 뭔가 좀 유생들이 화가 날 내용이죠. 양반들이 화가 나고 분노할 내용이에요. 자, 뭔가 조선의 전통에 대한 일본의 공격입니다. 이 전통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배층들이 저항을 한 겁니다. 자, 사람들 이름이 유인석, 이소웅, 김도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유인석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유인석, 유재석 아니고 유인석, 이소룡 아니고 이소웅. 자, 유인석 이 사람 이름을 셋 중에 기억해야 된다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 농민과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비록 동학농민군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도 을미의병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의 의병은요. 조선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즉 조선의 왕 고종과 그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의병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이 나죠. 교과서 127쪽 자료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7쪽인데요. 유인석의 경문입니다. 자, 유인석의 초상화인데요. 그냥 전통적인 양반 유생층 같이 보이죠?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이제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려? 이게 무슨 병고냐? 내가 의병을 일으키겠다. 자, 국모의 원수는 무슨 사건? 네, 을미년의 을미사변. 부모에게 받은 머리카락 자르라고 하는 거 무슨 명령? 네, 단발령이죠. 을미개혁의 단발령.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유인석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을미의병입니다. 자, 활동을 볼게요. 지방의 관청을 공격했고요. 개화파 관리를 처단했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이 개화를 주장하는 이 관리들도 다 나쁜 놈이에요.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조선 왕조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본 거죠. 일본군도 공격을 하고요. 자, 그러자 고종이 나서서 워워 하는 거예요. calm down.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단발령 취소할게. 그리고 자네들이 이제 그 충성심을 내가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해산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해산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고종도 일본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눈치가 보이니까 이 의병을 진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발령을 취소하고 이제 그만 쟤네들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가. 고종의 명령을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올드한 사람들, 전통을 중시하고 참 조선 왕조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을미의병은 좀 이렇게 뭔가 올드한 지방 유생층 중심으로 전통에 대한 일본의 공격에 위협에 반발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을사의병을 볼 텐데요. 을사년은 1905년 을사년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양반 유생 및 전직 관료들이 의병장이 돼가지고 의병을 조직하는데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으로 이때 등장합니다. 잠깐 출연이라고 했는데 뭔가 등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등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평민 출신이 의병 대장이 되는데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 의병 대장이 유명했어요. 자,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전 근대 조선에서는 신분 되게 명확했잖아요. 이런 의병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을의 양반들이었어요. 다 양반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의병의 대장이 됐다.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자, 이 을사의병 당시에 대표적인 의병장 3명을 볼 텐데요. 이들은 각각 출신이 달라요. 민종식은요, 민씨잖아요. 민씨. 왕비의 성. 전직 관료 출신이에요. 이선 충남 홍주성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고요. 일본군하고 싸웠습니다. 자,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사상 배울 때, 위정척사 사상 배울 때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그 최익현입니다. 이 사람은 양반 유생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전북 일대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요. 정부군을 공격하고 일본군하고도 교전을 했습니다. 자, 신돌석은요. 평민 출신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름도 되게 평민스럽죠? 신돌석. 자, 신돌석은 경북 내륙과 동해안 일대에서 항일전을 전개했는데 교과서 12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돌석 먼저 볼까요? 신돌석은요, 여러분, 평민의병장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이 태백산 지역,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지도가 있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신돌석이 활약했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태백산 쪽이거든요. 이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자, 이 사람 물론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건데 별명이 너무 멋있잖아요. 태백산 타이거. 그래서 요즘에 역사 영화 중에서 독립운동가들 참 이제 많이 다뤘어요. 새로운 사람 또 발굴해서 다루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괜찮아요. 신돌석.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신돌석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 이 사람이 평민의병장이고 상상력이 많이 동원돼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열광할 만한 그 포인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명도 얼마나 멋있어요. 태백산 타이거.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예언을 하나 하자면 선생님 생각에는 한 20년 안에 신돌석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 영화의 제목은 태백산 타이거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태백산 호랑. 주인공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미지를 갖춘 사람. 내가 작년에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떠오른 건데 약간 그래도 이 어린 학생들이 또 많이 봐줘야 또 흥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출신 중에 이 배우를 좀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돌 출신 중에서 약간 이렇게 체구가 당당하고 좀 이 역할을 누가 하면 좋을까. 나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슈퍼주니어의 신동.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이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냥 나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막 몸소리 치면서 막 싫어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태백산 호랑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돼요. 이거. 자, 최익현 위정척사운동 외양일체로 그 최익현입니다. 자, 최익현의 경문을 보면 최익현이 을사의병 때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게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겠다.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느니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겠다.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유인석과 최익형은 모두 보수적 유생층을 대표하는 의병장이에요. 유인석은 을미년의 을미의병과 관련 있는 인물이고요. 최익현은 을사년의 을사의병과 관련 있는 인물이죠. 음, 자,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최익현도 위정척사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에 기반을 둔 의병 활동은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운동이고 나중에 무장독립투쟁,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자, 이 내용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의병을 우리가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배웠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또 추가돼서 더 헷갈리죠. 정미칠주약과 의병의 확산이라고 해서 1907년 정민연의 의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많은 일이 일어났죠. 정미칠주약 체결도 그렇고요. 고종이 일단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를 해산시켜요. 일본이. 자, 그래서 양반 유생과 전직 관료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 농민, 상인, 포수 등이 아주 정말 다양한 신분이 참여해가지고 의병 운동이 일어나는데 해상군인 밑줄 치고 이 내용 좀 필기하겠습니다. 자, 정미 7조약의 그 부속 각서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이 되죠. 군대가 해산되자 이 군인들이 그래도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병에 상당수 가담을 합니다. 그러자 의병의 전투력이 강해져요. 왜냐? 해산된 군인들은요, 무기도 다룰 줄 알고요. 군대에서 훈련받은 진짜 정식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병이 훨씬 군대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투의 어떤 양상이 또 이 규모가 거의 전쟁 수준이다.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다. 그래서 정리의병부터는 의병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전쟁이야, 완전히. 자, 그리고 포수 같은 사람들도 총을 잘 다루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총기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을 하겠죠. 자, 이것도 좀 필기를 해줄게요. 정미의병부터는 다양한 신분이 의병운동에 참여를 하고요. 평민의병장의 비중도 커져요. 즉, 을사의병은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거지만 우리 지금 배우는 정미의병은요, 평민의병장이 꽤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병 부대 내에서도 신분차별에 대한 의식, 신분차별이 점차 줄어들어요.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를 앞에 두고 사람들의 어떤 좀 신분에 대한 그 높은 벽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교과서 127페이지의 자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1900년대 초에 활동한 의병의 모습이다. 의병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여기 보시면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영국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 의병들 취재하면서 자,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라고 하니까 총 들고 이렇게 포즈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옷차림도 그렇고 뭐, 이 나이대를 봐도 참 다양하고 그리고 이 조그만 이 소년 같기도 하고 소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성인이 아닌 것 같죠. 되게 어린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나름 되게 잘 군복 같은 거 갖춰 입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에는 포수도 있고 전직 군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농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뭐 양반도 있고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의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의병 중에 한 명이 영국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싸워서 일본 이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일본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어차피 우리 싸우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왜 싸우냐?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낫다. 자, 이때 이 영국인 기자 맥켄지라는 사람이 되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정말 아시아의 약하고 되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일본 앞에 정말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의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알게 되니까 야, 승산도 없는 싸움 왜 하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의병이 이런 마음으로 싸웠다는 걸 알면 우리도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니까 뭘 외우고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 이 의병이라는 거를 이제 좀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싸운 겁니다. 자, 활동. 의병 연합 전선을 결성합니다. 자, 이제 의병 전쟁이라고 했어요. 의병들이 모여서 의병 부대들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이 조선의 13도의 연합 부대가 결성이 됩니다. 13도는 당시 조선의 행정구역이죠. 전국이에요, 전국. 자, 이때 이 부대를 13도 창의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창의군이라는 건 의로움을 드높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들은요, 일본에게 장악당한 서울을 탈환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나아가는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공격으로 이 작전을 실패하고요. 뿔뿔이 흩어진 의병부대는 다시 전국 각지에서 투쟁을 지속합니다. 교과서 128페이지 본문과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8페이지 본문을 먼저 볼 텐데요. 이 부분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13도 연합부대, 13도 창의군 얘기했었죠? 이때 이 창의군을 이끌던 총대장이 지도자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대장이었는데 서울 진공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도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이 의미가 있는 게 이들은 연합부대를 구성한 다음에 각국 영사관, 즉 각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각 나라의 외교관들한테 경문을 보내요.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의병을 국제법적으로 교전단체, 합법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단체로 인정해달라. 즉 우리는 테러리스트 아니다.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적과 싸우는 정식 군인이다. 국제법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발대는 서울의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을 했으나 일본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서울 중심부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본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일본에게 타격을 주는 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는 군대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담이지만 안타까운 일 하나는 이인영이라고 하는 총대장이요. 이 거사를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인영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게. 어떤 토론이냐? 도덕적인 선택,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 내가 아버님의 상을 미루고 싸워야 되느냐? 1번.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의 상을 치르러 고향으로 가야 되느냐. 엄청 고민되겠죠. 도덕적 딜레마. 그 상황으로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인영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대의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도리, 효를 택했을까요? 자식으로서의 도리, 효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인영이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13도 연합부대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삐걱삐걱 되는 와중에 이렇게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전을 수행을 못했던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도 쉽게 나라를 위해서 뭐 대의라고 해도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일본의 의병 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죄송해요. 교과서에서 지도 하나 안 봤네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 다 볼 필요 당연히 없죠. 그냥 몇 개만 볼게요. 자, 한성의 서울 진공작전 1908년 1월의 일이었고요. 시간을 좀 과거로 돌리면 을사의병 때 신돌석이 이쪽에서 활약했고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활약했고 최익현이 이쪽에서 활약했어요. 자, 몰라도 돼요. 지도 몰라도 되고 한번 봤어요. 자, 학습지 돌아와서요. 일본의 의병 진압을 볼 텐데요. 일본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조선을 나라를 빼앗기 직전에
남아있는 의병 세력을 완전 싹 쓸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무시무시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남한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아주 똘똘한 학생은 남한이란 표현이 되게 낯설 거예요. 왜냐? 남한은 북한이 있어야 남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남북 분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남한이냐? 한반도의 남쪽을 토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의병 부대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는 작전이었고요. 의병을 도와주는 일반 백성들, 양민들도 학살을 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교과서의 128쪽 쪽날개를 볼 텐데요. 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된 호남 지역의 의병장들이에요. 자, 이들이 대체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전라도 호남 지역입니다. 자,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은 동학 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병 운동이 되게 센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의병 운동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일본이 이 한반도의 남쪽, 특히 전라도,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 여기를 쓸어버리는 작전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남한 북한할 때 그 남한이 아니고요. 자, 이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태극기인데 거기 태극기에 불원복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의미는 머지않아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뜻이에요. 멀지 않다, 불원, 복, 나라를 찾는 거 멀지 않다. 자, 그런 바람으로 싸웠던 건데요, 이들이. 자, 이들 붙잡힌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초라하고 뭔가 붙잡혀서 포로가 된 모습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아까 우리 봤던 그 글처럼 목숨 걸고 일본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자유민으로서 당당하게 죽겠다. 그런 각오로 싸웠던 정말 고맙고 또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조상들,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한반도에 그 남아있는 의병 세력을 다 쓸어버렸어요, 일본이. 자, 그러자 이제 국내에선 더 이상 독립투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대공세에 의병 세력들은, 독립운동 세력들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연해주는 러시아랑 그 우리나라랑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죠. 무장 독립투쟁. 그게 의병운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28페이지 통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통계로 본 항일 의병 운동인데요. 1907년 적어주세요. 정미의병을 거치면서 의병 지도자들의 신분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처음에는 양반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을사의병 때까지만 해도 양반 의병 대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다양한 신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정미의병 때는 정말 각종 직업군, 각종 계층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도 있어요. 자, 일본이 진압으로 인한 의병의 피해를 보면요. 사망자 수가 이 갈색의 그래프인데요. 1908년 정점을 찍죠. 자, 우리 의병이 거의 12,000여 명이 일제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10,000명 단위로 죽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고 다치다가 갑자기 1910년 들어서 확 줄어요. 자, 이거 우리 의병들이 잘 싸워서 잘 도망다녀서 그러냐? 아니죠. 1910년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합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의병운동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거의 의병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의병 수의 변화다라고 해서 국내 의병활동 참여 수를 통계를 내본 건데 역시 1908년 정점을 찍어서 한 7만여 명의 의병이 활동을 했어요. 확 줄어가지고 1910년부터는 거의 수치가 의미가 없어지죠. 자, 여러분들 뭐 그 당시 우리 인구가 뭐 2천만도 안 됐고 이제 1,000만 단위였는데 그 중에 7만 명이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남한만 봤을 때 뭐 한 30만, 20만에서 한 3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여러분들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의병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도 버려야 되고 목숨도 걸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초인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병 전쟁에 참여하고 희생됐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선조들의 그러한 숭고한 뜻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자,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볼 텐데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약 반대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병을 조직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작은 조직 차원에서 을사늑약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자,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이 억울함, 이 분함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을사늑약과 관련 있는 인물을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을 의로운 일이다라고 해서 의거라고 합니다. 철시, 상인들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안 팔아요. 철수함으로써 을사늑약에 저항을 했어요. 정말 다방면에서 다양한 계층이 저항을 했습니다. 자, 이때 자결이라는 방법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경우에 사실 용인되기 어려운 방법인데, 나라를 잃은 그 고통과 슬픔, 분노를 죽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이 분노를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한 죽음이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만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역사책에 기록을 하는데요.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손배성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의열투쟁이라는 건데, 의열투쟁은 뭐냐면요. 의열은요, 싸우는 거예요. 폭력이라든지 어떤 무장을 통해서 무기를 이용해서 일본과 싸우는 투쟁, 그것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화로 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교육의 힘으로, 산업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주먹으로 싸우는 겁니다. 총칼로 싸우는 게 의열투쟁이에요. 자, 나철과 오기오, 나철은 나인형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이 나철과 오기오 등은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자신은요, 스스로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건데요. 이 자신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을사늑약의 이름을 올린 5명의 대신들. 자,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불렀어요. 을사늑약의 책임이 있는 5명의 민족의 적이다라고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처단, 살해하는, 암살하는 게 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교과서 129쪽 쪽날개를 좀 볼게요. 자, 자신회는 나철과 오기오 등이 을사늑약 체결 이전 일본 정부 요인들에게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약속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요구가 거부당하자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을사오적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 딱 기억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사람들 이름 한 번씩 보면서 속으로 나쁜 놈이라고 한번 되새겨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협조를 해가지고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불렀어요. 한자로 매국노. 매국노 하면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그 중에서도 이완용이 가장 그 매국노의 어떤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인물들이고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재순, 지용, 근택, 완용, 준용 이런 이름을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놀림거리가 돼요. 실제로 선생님 그 선배 중에 이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친일파. 그래서 거르세요. 이런 이름은. 자, 이들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 몇 명 처단했을까요? 5명 중에. 한 명도 처단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처단하지 못해요. 실패. 자, 그리고 전명훈, 장인환이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은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였어요. 그런데 이 전명훈과 이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요. 자, 그런데 스티븐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29페이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스티븐스는요. 자, 이 아래 자료인데요. 이 인간은 고문정치 기억나요? 고문정치? 일본이 파견했던 외교 고문, 친일 미국인이라고 했어요. 자, 아리송할 거예요. 아리송한 사람들은 페이지 앞으로 넘겨서 요거를 봐야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 일본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임명했다. 이 스티븐스 요놈이에요. 요놈. 자, 그런데 스티븐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고문 노릇하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1908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놈이 뭐라고 떠드냐면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이 이익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본이 진짜 잘하고 있다.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한국민들은 일본 아래에서 평화롭다. 이딴 소리를 짓거린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명훈과 장인환 이 두 한국인 청년이 진짜 꼭지가 돈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자식을 죽여야겠다. 이 친일 미국인을. 그래서 스티븐스를 처단하기로 결심하고 스티븐스가 그 역에 도착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역으로 나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역으로 갔는데 놀라운 거는 이들은 원래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스티븐스를 죽이자라고 서로 협의한 것도 아니에요. 한날 한시에 우연히 같은 뜻을 가지고 스티븐스를 향해 돌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전명훈 의사가 사실 먼저 스티븐스와 조우를 했어요. 그래서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쐈는데 스티븐스가 총에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장인환 의사가 늦게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쏘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스티븐스가 이때 총 맞고 즉사하는 건 아니고 치명상을 입긴 하는데 죽질 않았어요. 숨이 안 떨어졌어. 그래서 전명훈 의사하고 장인환 의사가 둘이 달려들어가지고 스티븐스를 때려 죽여요.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총으로 그냥 막 때려가지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해서 둘이 엉겨붙어가지고 때려 죽인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일 미국인의 취업은 아주 비참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여담이지만 사실 장인환 의사가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전명훈 의사 다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엉켜가지고 결국 친일 미국인을 처단을 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통쾌한 일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 교포들한테도 어떤 이런 항의 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침략의 원흉이죠.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 체결을 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자, 교과서 129페이지에 자료를 좀 볼게요.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다음에 위순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을 써요.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거는 미완성책이지만 안중근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쌌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의외의 내용이 나와요. 자, 안중근 의사 사진 많이 봤죠?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을 때 우리 나이로 30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사실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 나이가 벌써 30이 됐는데 안중근 의사가 30살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 뭔가 되게 나는 좀 부끄럽고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아무튼 항상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살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국인. 대한국 사람 안중근.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왼쪽 손도장. 그런데 이 손도장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손가락 길이가 이상하죠? 약지가 한 마디가 없습니다. 자, 약지 어디로 갔을까요? 안중근 의사는 일찍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는데 그때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단체 가입 조건이 바로 약지를 자르고 혈서를 쓰는 거였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결의를 다주는 의미에서 손가락 마디를 자르고 혈서를 쓰는. 그래서 그 독립운동 단체 이름이 단지회예요. 손가락을 자른다 해서 단지회. 거기에 가입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독립운동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던 거죠. 자, 안중근 의사가요, 원래 일본을 계속 증오했던 건 아니에요. 자, 일본이 러시아와 러일 전쟁을 하죠. 그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시작하면서 우리는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서양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아시아를 대신해서 우리 일본이 싸운다. 우리 일본이 동양 아시아의 대표다. 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러일 전쟁은 황인종 동양인과 백인종 러시아의 경쟁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일본을 좀 미워했었는데 일본이 자꾸 우리를 넘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같은
황인종이다, 같은 아시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본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백인종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동양인인 일본인이 크게 무찔렀어요. 그래서 한국과 청나라에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이걸 기뻐했다 이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응원했어요, 일본을. 일본이 정의롭게 동양의 대표로서 서양 세력으로부터 동양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자 안중근 의사도 기뻐해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동서양 천지개벽 이래 가장 뛰어난 일이다. 일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랬는데, 슬프다. 일본이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한국을 억압하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우리 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일본이 쌓아왔던 그 명성과 공헌은 다 사라졌다. 러시아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일본은. 안타깝고 통탄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원했던 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막 증오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중근은 동양의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일본이 정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백인인 러시아와 싸우고 서양 세력과 싸워서 이겨. 그리고 동양을 아시아를 대표해서 아시아의 어떤 선구자가 돼서 다른 나라들도 이끌어주고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런 동양의 평화를 바랬는데 그게 다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그 죄로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의 군인 자격으로서 적을 처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적을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을 처단한 거니까 나는 전쟁 포로로서 대우를 해달라.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친일파 이완용 있죠. 이완용을 죽이려고 칼로 이완용을 찔렀어요. 찔렀는데 이완용이 참 씁쓸한 일인데 명이 질겨요. 안 죽어요. 치명상을 입었는데 회복해가지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완용은 천수를 다합니다.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완용은 죽을 때도 일제강점기에 죽어서 행복하게 죽어요.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겠죠. 자기가 친일파로 평생 정말 사람들이 이 이름을 더러워하고 이 사람 무덤에 침을 뱉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아,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죽는구나라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거예요. 참 안타깝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불공평해요. 자,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린다. 유인석. 자, 이거 의병 중에 무슨 의병일까요? 첫 번째 일어났던 의병이죠. 네, 을미의병입니다. 최초로 일어난 항미의병으로서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 됐다고 했죠.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의열투쟁의 전개과정 정리해보자. 안중근 의사 나왔네요. 안중근 의사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 인간을 처단했다. 이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자, 넘기겠습니다. 탐구활동 봤어요. 넘어갈게요. 형상평가 문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네, 볼게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필름 X. 단발령이 실시되자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이상합니다. 을사가 아니고 을미여야죠. 을미 개혁 때 단발령이 있었으니까요. 을미의병 때 평민 출신의 병장 신돌석. 이것도 이상하다. 을미가 아니고 이거는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했던 을사의병에 관한 설명이죠. 틀렸어. 정미의병 고종 강제태. 해산군인 의병 합니다. 전투력 크게 강화. 이건 맞다. 4번. 의병투쟁이 전국적 확산, 의병 지도자들이 이인영 총대장 시전도 연합부대. 서울 진공작전. 이것도 맞네요.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
13도 연합부대 맞고요. 의병전쟁 맞아요. 해성군인 참여 맞고요. 다양한 계층 참여로 의병된 신분 차별시 약화된 것도 맞아요. 서울지구자치 전개에서 일본군 장악 권고서 습격하는 큰 성과 없었어요. 일본군 장악 권고서 습격 못했죠. 일본군한테 공격 당해가지고 저기 동대문 바깥쪽에서 공격당해서 패해요. 5번은 잘못됐네요. 그리고 3번 밑줄 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모의 원수, 머리털을 풀베듯이 의병. 자, 이것은 무슨 의병입니까? 을미의병이죠.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저항해서 일어난 거죠. 자, 동학농민군의 장려 세력 합류했다. 맞아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반발 맞아요. 평민 출신 의병장은 조금 뒤에 을사의병 때 나타나죠. 고종의 예상 권고조칙에 따라서 네 하고 명령을 따르죠. 고종의 명령을. 유인석, 이소웅, 유재석, 이소룡 맞네요. 양반 유생증. 정답은 3번. 4번. 기억 눈에 들어갈 인물입니다. 기억은 친일 매국노를 처단하는 것이 국권을 지키는 것이라 해서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칼로 찔렀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재명. 자, 그 다음에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참고로 왜 이런 분들한테 의사 하냐면 닥터라서 의사가 아니고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해요. 근데 왜 유관순 의사라고 안 하고 유관순 열사라고 하냐? 그 정의가 명확하진 않지만 보통은 그래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보통은 무력으로 일제에 대항한 사람은 의사라고 그러고요. 열사는 비폭력, 폭력적인 수단을 안 쓴 사람을 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죽음으로써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폭력 수단을 이용해서 저항하다가 뭐 일제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생을 마감한 사람 그런 분들 열사라고 하고요. 무장 독립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일제의 그 요인을 공격하거나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력으로 저항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의사라고 합니다. 자, 구분이 뭐 명확하진 않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